미래 고객들을 위한 아트 앤 컬처. 여러분을 그림의 세계로 안내할 미술 해설사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피카소 위드 마티즈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마티즈가 러시아에 가서 들썩이는 에너지를 받았다는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춤이라는 작품 말고 마티즈가 그의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작품을 러시아에서 탄생시킵니다.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보통 야수파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그림이거든요. 제목은 붉은 조화입니다. 제목에서 모든 내용이 끝났죠. 마티즈는 붉은색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식물들과 꽃들이 과일과 같이 놓여져 있죠. 저 식물들, 저 덩굴들, 저 꽃들은 뭘까요? 왜 저렇게 표현해놨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마티즈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마티즈가 색만 칠해놓으면 밋밋하죠. 그래서 그 평면적인 밋밋한 공간에 일정한 가상의 공간과 그리고 그림의 어떤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장식 문양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색만 칠해 있으면 우리가 그 색에 너무나 지나치게 몰입될 수 있겠죠. 그 색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감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저 장식 문양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티즈 작품을 보시면은 인물보다 배경에 많은 신경과 그리고 비중을 두었다는 거. 배경을 통해서 그림을 느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마티즈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전해주는 풍성한 에너지, 마티즈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 짐작하신 것처럼 마티즈는 러시아에서 올가 메르손이라는 여자랑 썸을 탑니다. 전문용어로 바람이라고 그러네요. 아내가 급김새를 눈치챕니다. 자기야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 라고.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마티즈가 이 대화라는 작품을 그리죠. 느껴지세요? 까만색에 앉아있는 여인과 흰색에 서있는 남자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파란색으로 긴장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서늘한 심리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티즈는 중앙에다가 녹색 정원이 있는 창을 그렸다는 거. 빨리 저기로 도망치고 싶은 그의 마음. 돌아온 다음에 마티즈가 아내를 그렸는데 이미 마음이 많이 식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내의 초상화가 당시에 아내한테 충격을 대단히 많이 건네주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초상을 그려놨는데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느낌. 물론 나폴리아네르라는 당시의 평론가의 시인은 이 그림을 보고 극찬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본 적이 없다. 아멜리는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남자가 위대한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죠. 자, 아까 방금 보여드린 대화라는 그림의 색채가 대단히 차갑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어라? 전혀 다른 느낌이죠. 파란색인데 왠지 포근하고 따뜻한 파란색이죠. 그래서 그림의 해석은 또 바뀝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죠. 잠을 자고 난 남편이 아내한테 찾아와서 어젯밤 잘 잤어? 라고 안부를 묻는 듯한 느낌. 뭘까요 이게? 이게 마티즈랑 피카소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숙명이죠. 주제가 없다 보니까 그림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애매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결국 감상에 정답이 없다는 게 현대미술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래서 마티즈는 프랑스 니스 그 해변가가 있는 따뜻한 곳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새로운 모델을 가져다 놓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죠. 그게 놀랍게도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대단히 농염하고 도발적인 여인이 소파에 다리를 보고 앉아있죠. 술탄의 여자들이 모여있는 하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술탄의 여자로 선택된 여자를 보통 오달리스크라고 해요.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에 대한 성적인 판타지? 그게 한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고 그 소재를 착안해서 프랑스식 인테리어에 프랑스 여자를 갖다 놓고 오리엔탈을 입혀서 대단히 이국적이면서 이색적이고 낯선 그런 고품격 에로티시즘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니스에서 이런 류의 마티즈와 욕망 넘치는 그림들은 계속해서 탄생합니다. 이 앙리에트란 모델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림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여인이 이 모델이 뿜어낸 에너지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죠. 장식적인 분위기와 색채로.
그래서 그녀를 향한 어떻게 보면 마티즈의 그 육체적 열망과 갈망이 그림 속에 투사되어서 나온 작품.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셔야 하는 게 이런 시선이 있죠. 이런 시선은 당시에 프랑스의 귀족이나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애청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하, 그럼 이거겠구나. 마티즈가 본인이 갖고 있는 색채 해방을 이뤘던 그만의 색채와 당시에 고객들이 원하는 취향을 결합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은 그림이 니스에서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티즈의 그림 스타일이 또 변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때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수수해지는, 따스해지는 느낌. 21살의 리디아로 모델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당시 모델은 단순히 모델뿐만 아니라 조력자이자 친구이자 애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내 아멜리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마티즈한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예술가일지 몰라도 당신은 타락한 프랑당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티즈는 결국 황혼 이혼을 당하게 돼요. 말년에. 그리고 나서 이혼을 당한 다음에 그렸던 그의 또 다른 변천사가 있는 그림. 우연인지 혹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황혼 이혼을 당한 다음에 마티즈는 12지장 암에 걸립니다. 수술을 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지만 마티즈는 수술을 감행하게 되고 놀랍게도 살아나죠. 문제는 살아나긴 했지만은 마티즈의 육체는 대단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있는 그 기력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술가로서의 열정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예술혼을 불태우는 작품을 탄생시키죠. 그게 그 유명한 마티즈 말년에 나오기 시작하는 종이 오리기라는 작품입니다. 마티즈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제는 과시력을 해서 종이에 색을 물들여가지고 그걸 오려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오리기야말로 마티즈가 선과 색의 그 극적인 단순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이 오리기에 나온 내용은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카루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죠. 신화적 소재를 차용했지만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떨어진 이카루스 주변으로 별이 이렇게 반짝이고 있죠. 그리고 그 심장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럼요, 육체적으로 쇠락해서 더 이상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지만 여전히 자기를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예술로는 살아있다라는 걸 표방하는 종이 오리기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좋았던 추억들을 주로 소재 삼아서 종이 오리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티즈의 대표적인 종이 오리기 작품 중에 이게 있습니다. 10년 전에 가족들과 떠났던 그 휴가, 폴리네시아. 여러분 뭐 다 갔다 오셨겠죠? 타히티 섬. 그 폴리네시아의 바다와 폴리네시아의 하늘을 마티즈가 3m짜리 거대한 종이 위에다 물고기를 그려놓고 해초를 그려놓고 바다를 만들고 새를 집어넣어서 하늘을 탄생시킵니다. 당시에 마티즈가 표현한 폴리네시아의 바다의 풍경입니다. 하늘은 당연히 새가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마티즈가 이 새를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새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무려 300마리의 새를 키웁니다. 그리고 200여 장의 데생을 그려요. 말년에 갈수록 슬슬 육체는 더 쇠퇴해지지만 마티즈의 그림은 더욱더 희망차고 행복한 그림으로 변해져 간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마티즈의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마티즈의 전반적인 얘기를 마무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작품. 제목이 앵무새와 인어공주예요. 그림이 무려 거의 8m에 가까운 거대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너무나 알록달록 예쁜 색들이 이렇게 피어있죠. 저 색들은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행복과 평화를 상징한 필로덴드론이에요. 그것들이 유영하는 듯 혹은 날아다니는 듯 이렇게 화폭을 헤엄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해초류와 과일들이 같이 유영을 하고 있죠. 이쪽에 보이는 앵무새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는 곳에 이렇게 잠자코 머물러 있다면 저쪽에 보이세요? 물속에 있어야 할 인어공주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환상이 드세요? 바다와 하늘이 같이 뒤엉켜서 있는 그런 동심의 세계의 모습이 전해지는 작품. 마티즈의 그림이 행복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년에 갈수록 마티즈의 육체는 노쇠해져가고 그리고 죽음의 그리자가 그를 엄습하지만 마티즈는 죽을 때까지 그의 철학과 예술가의
사명감을 놓지 않았죠. 그림이란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휴식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본인이 힘겨운 현실의 무게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주고자 했던 마티즈의 작품 세계. 이게 바로 색채 해방을 통해서 이뤄낸 마티즈의 위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궁금하죠? 색채 해방으로 마티즈는 이런 예술 세계를 일궈놨다면 과연 형태를 해방시켰다는 피카소는 어떤 작품 세계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